이제 좀 과거에 제가 봤던 분석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12,500 올라왔었을 때부터 제 최종 목표가는 한 적어도 9,000 초반에서 8,000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ABC로 내려갈 거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고, 그래서 이때 내려왔었을 때도 숏관점으로 봤었고, 반등 왔었을 때도 숏관점을 봐서 내려왔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ABC 파동이 이때 나왔었고,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줄곧 말씀드렸던 게 최소한 11,000 초반, 높게는 11,000 중반까지 반등이 올 거고 떨어질 거다라는 거, 이 큰 기조는 지금 두 달 넘도록 변함이 없어요, 이 기조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500이 먼저 갱신되는 확률보다 이 신저가, 그러니까 최근 저가가 9,800달러 정도죠. 이 저가가 갱신돼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는 기조의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 기조를 가지고 장기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었다가 여기에서 ABC 반등이 이런 식으로 왔었을 때 전체 떨어진 거 대비 그래도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반등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떨어져도 된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에서도 숏 관점을 봤었고, 바이낸스 트레이딩 대회가 이때 시작이 돼서 숏 관점을 여기까지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봤던 관점이 이런 식으로 임펄스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때 반등이 꽤 거셌죠.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고,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마지막 5파동이 임펄스로 떨어지지 않은 걸 보고, 정확히는 여기인데 4시간 봉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ABC로 떨어진 걸 봐서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ABC로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여기가 이제 ABC 하락을 봤기 때문에 다시 상승 관점을 열어뒀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하방 관점을 봤는데 여기서 상승 왔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는 올라가는 거를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를 비중을, 생각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고 올라오는 걸 더 비중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올라가는 것도 사실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저도 높게 치진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펄스가 나와서 ABC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5대5죠. 5대5 관점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라이브 방송, 공개 방송에서 드린 말씀인지 아니면 저희 그 대회 기간 동안 멤버들한테만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삼각 수렴이 나왔었을 때 7대3 정도로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이제 전달 드렸었고, 그리고 그렇다 한들, 상승을 더 높게 본다고 한들 여기서 롱탈 이유는 굳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각 수렴이 나왔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 하는지 항상 제가 방송할 때부터 2년 전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삼각 수렴이 나오면 수렴 끝에서 추세가 터지거든요. 그럼 추세가 터지면 그 추세가 터진 방향으로 시장가로 진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삼각 수렴에서 이 끝 자락까지 다 수렴이 완성됐었을 때는 굳이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어차피 5대5거든요. 저는 7대3으로 롱을 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칭형 삼각형이 나왔었을 때는 5대5 관점으로 보고 5대5로 내가 숏을 타면 손절치거나 롱을 타면 손절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5대5는 도박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 포지션에 진입할 필요 없고, 추세가 터지면 시장가로 따라잡아라. 그러면 대충 어디까지 상승한다? 삼각수렴 입구 사이즈 정도까지는 상승을 한다. 그래서 추세가 터진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삼각수렴 입구 크기보다는 한 100달러 정도 덜 오르긴 했습니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TP가 11,500 정도였죠. 제가 여기서 올라가면 11,500 정도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 끝에 추세가 터지면 이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가 터진 거에서 시장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좋은 평단, 그러니까 한 1700, 1800 정도에서 좋은 평단을 가지고
한 11,000 적어도 2,300까지는 롱 추세를 유지하셨어야 됩니다. 기본적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한 20-30%의 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또는 벌써 여기서부터 숏을 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숏한 분은 거의 없고 여기에서 숏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전고를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잠깐 횡보했을 때 숏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기본을 놓치신 거예요. 수렴을 하다가 추세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세가 끝까지 터질 때까지 이 추세 방향을 가져가야지. 역추세로 추세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드디어 방향이 나왔는데 그 방향의 역추세를 거슬러서 나는 숏을 타겠다라는 거는 올바른 매매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 이제 막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에서 역추세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내가 만약에 역추세를 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고점이 여기죠. 전고점이. 그러면 전고 라인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한 100불 정도 손절 라인 가져가고 나는 다른 근거로 여기서 숏을 타겠어 라고 하셔서 숏을 탈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전고점을 넘었으면 여기서 타이트하게 역지정을 걸어서 손절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물려서 여기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 숏을 타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이 중반부쯤 셋업을 해서 이때 떨어졌을 때 본절하고 나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올바른 매매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롱 추세로 추세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거를 숏에 물려서 물을 타서 고생을 했던 거고 운이 좋아서 빠져나온 거지 한 번 더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 끝나고 나왔던 추세를 수익을 못 보시고 역추세를 들어가셨던 분은 너무 간단한 거를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때는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이게 A 웨이브가 되고 B 웨이브가 삼각주름을 A, B, C, D, E가 되고 그 다음에 C 웨이브가 나와서 이렇게 ABC 상승이 나온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기조? 라지 ABC가 ABC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WXY로 할게요. 또 구분 못한다고 누가 뭐라 할까?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기조에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하방 관점을 보고 있는 중이고 11,500이 넘어왔었을 때는 밑에서 탔던 추세 롱에 대한 익절 관점을 보시고 더 올라왔었을 때는 숏 관점을 보셨어야 돼요. 11,600대에서는 숏 관점을 보셨어야 돼요. 그렇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지금 다 좀 이상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서브 카운팅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지금 말씀드리죠. 일단은 저도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카운팅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맞는 카운팅은 이거예요. 가장 맞는 카운팅은 이겁니다. 그리고 3파가 보시면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게 제 기준에는 맞는 카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어야 돼요. 3파가. 그래서 이상하게 파동 카운팅 하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게 제 기준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4파가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줬어요. 한 이 정도까지만 618 지점까지만 딱 끊어줬었으면 좀 더 깔끔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좀 많이 내려와서 헷갈리긴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30분 봉을 보시건 시간봉을 보시건 비슷한데 과매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RSI가 80 중반까지 시간봉 기준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왔었을 때 더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는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나고 하락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다는 거는 상승하던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조정 추세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락 다이버스는 어디에서 나와요? 파동의 3파와 파동의 5파에서 많이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3파, 여기를 5파로 파동 카운팅을 하시는 게 그 관점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1, 2, 3, 4, 5로 보시는 게 맞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제 파동 카운팅 헷갈리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추세를 보셔야 돼요. 꼭 한 추세, 한 호흡이 한 파동이거든요. 그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았었을 때 최대한 추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시면 어떤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어지거든요. 보이시죠? 추세를 정확하게 지지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V에서 상단에 대면 추세가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추세였던 거예요. 이렇게 채널 관점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추세였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채널을 이탈했죠. 그러면 조정인 거예요. 채널을 벗어난 조정이에요. 이 채널을 벗어났던 건 뭐예요? 한 추세가 한 파동이라고요. 요만큼이 한 파동이고 그 다음 조정 파동을 거쳤다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하는 게 현명해요? 이 관점을 봤었을 때 요렇게가 3파동, 요렇게가 한 파동인데 위에 한 파동이 더 상승했죠. 이전에 한 파동이 이렇게 있죠. 그럼 뭐다?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한 파동, 이렇게 한 파동이면 임펄스가 1, 2, 3, 4, 5가 되죠. 그래서 추세 관점에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지금 3파 추세가 보이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밑에 추세를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이렇게가 되죠. 자, 추세 시작 지점이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추세 시작점 저점이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예요. 추세 시작 지점이.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와서 채널을 이탈할지 안 할지 지금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이탈했다가 재진입을 못하고 비비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비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매해요. 지금 채널에서 탈락했는지 안 탈락했는지. 하지만 여기서 횡보만 하더라도 이 채널은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널 안에서 저점과 채널 안에 최고점이 한 추세, 한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 파동을 카운팅 하시면 추세 관점에서 정확하게 한 파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삼각수렴이 앞서서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카운팅하면 맞는다? A, B, C, D, E, 1, 2, 3, 4, 5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해요. 아이디얼. 이상적이에요. 정답인진 모르고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게 아이디얼하다. 아이디얼하다는 건 뭐냐?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고요.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한 20% 확률로. 하지만 이렇게 카운팅해야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어요. 하여튼 카운팅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시간 봉장 하락 다이버스 있었고 좀 하락했는데 하락 크기가 되게 애매해요. 618 거의 다 왔는데 618 살짝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고점부터 내려오는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관점이 맞으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관점이 맞으려면 적어도 이번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임펄스로 떨어져야 돼요. 임펄스로.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러려면 고점부터 떨어지는 게 임펄스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이 딱 방송 키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이 분기점 같거든요. 제 눈에는 뭐냐면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던 WXY로 하방 관점이 열리려면 가장 원하는 아이디어한 파동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1, 2, 1, 2, 3, 4, 5, 4, 5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가 한 파동이고요. 3파 1파가 나온 거고 이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까지 한 파동을 끊으면 떨어진 거 대비 0.5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떨어진 거 대비. 그 다음에 이렇게 말고 이렇게 또 이제 3파 1파가 시작된다고 보셨을 때도 0.5를 찍었어요. 거의.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게 정확하게는 이걸 내가 임펄스로 봤었을 때 이 임펄스가 부정되는 건 어디다? 이걸 고점을 넘겨야 부정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서브 파동의 조정의 크기는 메이저 파동의 조정의 크기보다 클 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그 말은 뭐다? 1, 2, 1, 2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메이저 2파고 이게 3파의 2파로 보기엔 3파 2파가 더 커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1, 2, 1, 2가 아닐 확률 되게 높아져요. 이런 뭐다? 하방 임펄스가 안 나오고 있을 확률 되게 높아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 관점이 틀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다른 분석을 열어둬야 돼요. 어떤 분석을 열어둬야 되냐? 높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안 나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대응책을 찾아봐야죠. 뭐냐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시작을 해서 일단은 비트스탬프나 아니면 CME 선물거래소 기준 저점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걸 임펄스로 보는 거예요. 1, 2, 3, 4, 5로. 그 다음에 A, B, C, D, E로 1, 2가 나왔고 지금 3파에 1파가 나왔고 3파에 2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3파에 3,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2, 3, 4, 5로 한 14,000까지 상승하는 모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숏 기준점을 여기로 파동의 완성을 여기로 잡았으면 사실 여기가 이 고점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여기를 기점으로 하방을 봤으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방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들 그래서 이걸 ABC로 보고 ABCD로 보고 임펄스가 나와서 335 ABC가 지금 ABC가 335 ABC가 나왔고 그래서 B 웨이브가 완성이 되고 C 웨이브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한들 또는 이거를 1, 2, 1, 2로 본다고 한들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11,700부터 11,618 지점이 어디야? 11,200 중반 되죠. 그럼 이게 몇 달러 구간이요? 약 한 400에서 450달러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1, 2, 3, 4 상방 관점을 보건 이렇게 하방 관점을 보건 이 구간은 공통 구간이라고요. 공통 구간.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숏을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래 놓고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데 하방으로 강하게 꽂히면서 임펄스가 쭉쭉쭉 나온다. 이러면 상방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전량 이 포지션은 전량 계속 들고 가면 돼요. 임펄스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임펄스 또 나오면서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고 이 양방을 열어놨는데 밑에서 임펄스가 안 나오고 지금처럼 만약에 ABC로 이렇게 흘렀다가 반등이 오는 기조가 보인다. 이러면 상방도 열어둬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또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입절 구간을 가져가면 되죠. 입절을 해놓고 여기서 다시 롱 스위칭에서 다시 상승을 하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숏을 타놓고 나는 그래도 하방 기조가 강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면 분석을 하면 그럼 여기서 절반 정도 입절을 해놓고 절반 정도는 본절에 왔었을 때 역지정을 걸고 여기서 롱 스위칭을 걸어도 되는 거고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가끔 가다가 명확하게 한 방향만 가리킬 때는 너무 쉬워요, 매매가. 근데 그럴 때 너무 명확할 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간들 장기적으로 떨어진들 무조건 수익 보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겹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잘 살려서 매매하면 충분하게 리스크 없이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숏 타놓고 지금 분석을 또 위아래 다 열어놓고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엘리어트 웨이브 이론에 대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에요.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1, 2, 1, 2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양방 다 열지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웨이브가 떨어진다. 근데 이게 임펄스로 크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하방 관점이에요. 계속 상방이 끝나요. 여기서 이만큼만 임펄스로 빠져줘도 상방 관점은 없어진다고요. 아예 없어진다고요. 쭉 홀딩하면 돼요. 숏을. 그럼 여기선 뭘 해야 된다? 숏을 타는 게 현명하다. 절반 확률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9,000까지 빠지거나 절반 확률로 11,200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 오고 난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숏을 타서 무조건 이 구간을 가져가야죠. 수익으로. 절반 확률로 엄청 크게 먹거나 절반 확률로 400달러 수익을 먹거나인데 그쵸? 그런데 이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하방 관점을 계속 보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가격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그리고 암호화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충분한 조정이 필요해요. 충분함이라고 하면, 가격을 봤었을 때 지금 3,000달러 때부터 12,000 중반까지 빠졌는데 3,000 후반부터 618 조정조차 안 줬거든요. 너무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3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올랐는데, 가격이 하락한 구간은 8월 17일부터 9월 4일이니까 2주밖에 안 돼요. 5달 동안 올려놓고 2주 만에 급 조정을 해놓고 다시 상방을 올린다? 너무 이 큰 조정에 비해서, 큰 상승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조정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노래가 왜 이래. 그래서 앞으로 한 한두 시간 안에 나올 가격 무빙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임펄스가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위에서 숏하신 분들은 일부 분할 익적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요. 어찌됐든 수익 구간을 줬었을 때 주는 게 좋고, 근데 다시 상방을 간다고 한들 이대로 상방 돌파하기에 조정 짧거든요. 여기는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200 중반은. 근데 11,300까지밖에 안 빠져서 조금 모자른 감이 있어서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빠졌었을 때 모양새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또 와버리면, 그러면 원투원투가 아닐 확률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떨어졌었을 때,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렉업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익절로 가져갈지 말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하방을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아까는 이제 기간적으로도 가격 조정적으로도 너무 이제 적었다. 여기에서 12,500부터 9,800까지의 조정이 너무 적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수렴 조정이라는 게 이제 임펄스 웨이브에서 1, 2, 3, 4, 5에서 2파에서 나오기도 하고 4파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파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가끔 가다가 2파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2파에서 삼각조 수렴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아주 큰 관점에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을 때, 이때 상승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아주 큰 관점에서 바닥 관점에 있었을 때 바닥을 다지기 용도로 밑에서 삼각 수렴을 길게 하는데, 지금 레벨 위치를 보셔야 돼요. 삼각 수렴이 나온 위치를. 이미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조정이 됐고, 이게 다음 상승을 위한 첫 파동이라고 하면 3파의 1파 그리고 3파의 2파가 이 구간에서, 이 위치에서 3파 2파 구간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드물어요, 확률이. 과거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드물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데, 3파의 1파가 시작됐고 3파 2파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임펄스로 깔끔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반반이거든요. 임펄스라고 보기에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게 임펄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상방을 좀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카톡방에다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봉 차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주봉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큰 관점 볼 때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벤 보고 주봉도 보긴 하는데, 주봉을 지금 뭘 보시냐면, 제가 밑에 MACD를 보조지표로 깔아놨죠. 주봉에서 맥D 데드크로스가 있을 때마다 큰 추세 전환이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 2년치를 다 보여드릴게요. 맥D 데드크로스가 났던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데드크로스 나고 계속 줄곧 하방이었어요. 하방 관점이었고, 다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고 하방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골크 나서 상승했었고, 다음 데드크로스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밑에도 표시를 해둘게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또 한 번 데드크로스가 어디 있었냐? 코로나 폭락 때 직전에 여기 데드크로스가 있었어요. 여기서 주봉이 첫 주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마감됐었을 때 엄청난 하락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때 데드크로스가 있었고 언제 또 있냐? 지금 되게 애매하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 되게 애매하게 여기에서.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이 좀 밀려서 이번 주봉 마감이 되면 데드크로스 살짝 나가지고 좀 밑에서 지금 거의 다시 한번 비벼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빠지면 데드크로스 나와서 추세가 하방 갈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또 지금도 데드크로스에 들어와 있다. 지금 만약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서 올라가면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데드크로스가 살짝 났던 게 다시 올라가서 이평선이 다시 이제 배열이 올라올 텐데 그렇지 못하면 하방 관점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났었을 때 되게 이제 애매했던 지점이 딱 한 구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좀 비볐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근데 횡보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횡보하면서 계속 비벼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날까 말까 하다 계속 이렇게 비볐었고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데드크로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건 자기가 직접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큰 관점, 큰 추세 보실 때에는 이렇게 주봉하고 맥디 데드크로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큰 관점 보실 때 제가 좀 일전에 또 말씀드린 건데 일본 가지고 볼린저 밴드 켜서 볼밴 중반부로 뚫었었을 때 지속해서 하락 관점 인정,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반부로 또 상방 돌파했었을 때는 지속해서 상방 관점인 것도 참고하시면 중장기 수익 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봉 차트까지 소개해서 한 4가지 관점 때문에 좀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못 내려가네. 못 내려가네. 방송하면서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못 내려가고 있네.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다음 자리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숏관점을 유지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추가 숏을 노리고 근데 그러기엔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애매하게 지금 제 평단도 한 이 정도인데 여기서 추가 숏을 타면 여기 올라왔었을 때 숏을 탈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조정줬다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쳐야 돼서 손절 구간이 엄청 커지죠. 근데 여기서 이절로 돌려놓고 여기서 추가 숏을 들어가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본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손절을 한번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다음 숏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숏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만약에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약익절 정도 하고 다음 숏자리를 차분히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하방 웨지가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웨지라고 보기에 볼륨이 살짝 중간에 튄 게 있어서 애매하고 만약 이게 올라온다고 하면 웨지로 보려고 하면 이 정도 올라왔다가 바로 또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해요. 높진 않지만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럼 여기 올라왔었을 때 숏을 정리하는 게 맞냐? 되게 의문입니다. 되게 의문이에요. 이 모든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평단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 대부분 11,600대 숏을 많이 타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히 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처럼 평단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손해를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저점이 갱신된다 해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양새 크게 보면 이게 ABC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양새 ABC로 보는 것보다는 잠깐만요. 이게 ABC로 보기보다는 일단
리징 다이고널이 나온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한 번 더 빠져준다. 근데 여기서 매물대 하다니까 지지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오면 보시면 RSI 많이 못 빠져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스 먹거든요. 이러면 여기 이거 뚫을 때 익절로 일단 돌려놓고 어차피 반등 한 이 지점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여기서 추가 숏을 노려보는 게 혹시나 위로 올라가더라도 손절 라인이 짧아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만약에 이 상태 이 추세로 이탈 안 하고 떨어진다 하면 이 부분에서 일단 숏 익절 날려놓고 여기서 재진입을 노려볼 것 같고, 이대로 오르면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정리해놓고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떨어진 모양새 보면 이스펜딩형 엔딩 다이고널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왔고 재차 하락해서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떨어질 때 모양새 보니까 딱히 임펄스 같지 않죠. 반등 오는 거 보니까 원투 같지도 딱히 않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비트랑 되게 애매모호한. 지금 비트도 하방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고점 찍고 ABC 모양이, ABC 하락이 여기까지라고 만약 이게 끝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ABCD2로 해서 B 웨이브를 이렇게 삼각수렴을 보더라도 C가 여기라고 끝이라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려고 하면, 이제 그래서 다시 최고점이었던 2,000달러 갱신하려고 하면 큰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임펄스 웨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임펄스 못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다시 올라왔던데 부딪혀서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모양새라 밑에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 싶고, 빠질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여기 A로 찍고 삼각수렴 B로 찍으면 B 웨이브가 여기고 C 1대 익스텐션 자리가 1700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1700 중반이 어디냐? 전에 매물대 쌓았던 구간 상단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구간까지 빠지면 비트도 꽤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 이제 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차트를 떠나서 양적 완화 때문이고, 제가 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길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지금 라이브 방송 시간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논리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었을 때 급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 진입한 이후에 익절 위치 어떻게 가늠하냐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말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분석해서 포지션을 진입할 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 번에 미리 다 셋업을 해놓고 포지션에 들어가요. 뭐냐? 진입 가격. 첫 번째 진입 가격, 두 번째 손절 가격, 세 번째 목표 가격. 다 세팅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손절 라인은 어디? 내 진입 가격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서 손절을 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신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매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올라와서 받거나 그러니까 롱 매수를 받더라도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누가 칼같이 받냐, 여기서 받거나 해서 올라와서 받을 테면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몇 프로에서 자르는지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마이너스 몇 프로 했다고 손절 자른 적 없어요. 전 마이너스 2%가 되건 마이너스 10% 되건 마이너스 20%가 되건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홀딩해요. 이 손절 라인 올 때까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매매합니다. 내 진입 근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손절을 무조건 치고, 이렇게 손절 치려고 하면 뭐가 돼요?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롱을 타서 여기서 손절을 치면 손절 라인이 엄청 멀어지죠. 이러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리스크 감당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롱 진입을 안 해요. 왜? 나는 손절 라인이 여기니까. 손절 라인 정해두면 뭐가 좋아진다? 손절을 짧게 치려고 노력해요, 사람이. 여기가 손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쳤다가 물리면 와, 이거 30% 나가겠네, 40% 나가겠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손절 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30% 가깝게 손절 나갈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고 가끔, 이 말 그대로 가끔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는 나중에 파동이 올라온 걸 보고 판단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때였었으면 저는 아마 목표가를 이쯤 셋업을 했었을 거예요. 이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밑에서부터 올라온 걸 임펄스 파동 카운팅에서 이걸 4파로 보고 5파라고 보면 정확하게 가격 추론할 수가 없어요. 11,400 후반이 이 3파 고점인데 4파 끊는 5파 올라온 고점의 가격을 11,500 초반이 될 수도 있고 중반이 될 수도 있고 후반이 될 수도 있고 11,700일 수도 있어요. 이 언저리 어딘가라고만 알 수 있지 그때그때 정확한 가격은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가격은 달라요. 그래서 레인지를 정해놓고 올라왔었을 때 파동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4, 5 여기 고점이네. 숏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서 파동 끝점에서 숏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이 밑에서부터 대략 한 이쯤이겠다 추론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3파 고점이 나와봐야 5파 고점의 레인지가 나온 거고, 4파가 끝나고 5파 올라가는 모습을 봐야 5파 고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 가격은 파동 모습 보고 결정합니다. 수렴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수렴이 아니고 그냥 이럴 수도 있죠. A, B, A, B, C일 수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만 보고 수렴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어떤 레벨인지를 보고 수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수렴이면 한 번 더 떨어지고 이제 단기간 반등이 온다고 생각하는 자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진 후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렇게 볼 이유가 있나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RSI만 보면 그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지지받았던 구간이 여기기 때문에 일단 큰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매물대 지켜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 반등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러면 링크도 하방 임펄스는 안 나온 모양새네. 근데 알트 되게 특이한 게 이 고점부터 임펄스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비트랑 이더랑 달라요. 알트는 처음에 ABC로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비트 본격 하락할 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ABC 나왔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알트는 거래량만 보면 수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고점 내려오고 있고 저점 올라오고 있고 거래량 빠지고 있죠. 이러면 삼각수렴 중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분석 엄청 중요하죠. 거래량 동반해서 분석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엄청 중요한데, 지금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링크 이야기할 때도 제가 방금 전에 거래량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전에 여기서 수렴할 때도 거래량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수렴 패턴 말고도 중요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 갔었을 때, 반등 왔었을 때 이때 진짜 말 많았어요. 특히 이 구간에서 밑골을 달고 올라왔지만 또 떨어진다 말이 진짜 많았는데, 이때 이제 전 여기서부터는 숏 관점을 봐서 여기 올라가는 걸 틀리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계속 롱 관점을 봤던 게 거래량이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빠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도 단기간에 빠지기 힘들고, 충분히 빠지더라도 충분히 반등 온 이후에 빠질 거다, 계속해서 쭉쭉쭉 빠지기가 힘들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왜냐면 이게 진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2018년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도 이렇게 거래량 안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매집이 빨리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세 전환 시그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 14,000 갔었을 때 거래량 위에서 최고 거래량 터졌거든요. 이러면 당분간은 하방을 봐야 돼요. 당분간은. 지금 저점이 나스닥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정확히 더블 바텀이 나와서 이게 지금 여기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로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임펄스가 명확하게 똑 떨어졌거든요. 1, 2, 3, 4, 5, ABC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1, 2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임펄스 웨이브가
여기 서브 웨이브를 다 파동 카운팅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2, 3, 4, 5 3파가 여기까지인 거고 앞에 1, 2, 3, 4, 5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겨요. 전고 두고서 떨어지고 ABC 올라오고 지옥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1, 2, 3, 4 고점 갱신으로 올라가는 건지 이제 여기서 전고 직전에서 한번 갈림길이 생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올라와서 임펄스 하방이 시원하게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임펄스 하방이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ABC 완성돼서 신저점 갱신하러 나스닥 이번 조정이 굉장히 깊겠구나. 한 10,000포인트까지는 10,000포인트까지는 빠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조정이 ABC로 예쁘게 떨어지면 또 신고가 갱신해서 쭉쭉쭉쭉 상승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고 했었을 때 당연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중간 매물대 구간들 이전 고점 구간들에서 이렇게 저항이 나올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일부 터지고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거는 조정 거래량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때. 그리고 피레침 달린 것도 그렇고 이때 한번 떨어질 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치고인데 사실 이때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이때 거래량만큼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너무 올라간 것만큼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또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매물대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 빼고는 이만큼이 매물대 구간인데 그래서 빠지다가도 더 안 빠져 여기 잡혀 있긴 한데 여기를 지켜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지켜주고 올라갔다가 또 지켜줬죠. 그러면 단기 이때 더블 바텀을 보고 이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관점으로 보겠다는 단순한 접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말 그대로 너무 단순해요. 거래량을 좀 더 유심히 볼게요. 이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여기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많이 했구나, 손바뀜 일어났구나, 상승 관점을 보겠는데 아직 저점도 안 깨졌는데 떨어뜨리면서 물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오스는 저는 현물 매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진짜 많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나 코인 중에서. 이게 전형적인 발산 차트인데 그러니까 첫 파동이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고 또 전형적인 차트 중에 알트 대표적인 거 찾아보면 지금 BNB 그랬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BNB 보셔도 첫 파동이 발산 나오는 차트예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발산 나오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BSV도 마찬가지로 보이긴 해요 차트로만 봤었을 때. ABC 발산형 차트예요. 분부도 똑같고 BNB도 똑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차트는 차트고 그래서 그러면 하단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롱 타면 안 되나? 현물 매수하면 안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리플이 오르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당연히 옛날에 한 4,000원까지 갔었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의 각도를 보시면 되는데 첫 추세, 고점, 다음 추세, 다음 추세, 다음 추세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급하게 떨어질수록 급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방 압력이 정말 거셌다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죠.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려면요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던져줘서 많이 던져줘야 많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저가에 누가 매수를 하거든요. 매집을 하거든요. 저가 매집에 성공해야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올라가더라도 이제 하방 압력이 점점 줄고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딩이 나오죠. 보통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정고 넘기기 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대표적인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컵앤핸들 패턴의 중반부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 추후 상승을 한들 상승폭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크지 않을 거고 상승에 필요한 기간도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상승 추세가 하방 압박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엄청난 대형 호재가 있기 전에는. 일단 파동 카운팅으로만 보면은 깔끔하게 그냥 차트 분석만 할게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고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이에요. 아직. 이래야 고점 나오지 않을까? 1, 2, 3, 4, 5 해야 고점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이거 한 추세죠. 보이죠? 이거 한 추세인 거 보이죠? 상승 추세. 이렇게 한 추세 있었고 조정 있었고 이렇게 한 추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 2, 3, 4, 5 이거 ABC일 수도 있겠다. 임펄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미안해요. 어쨌든 손 안 대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ABC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ABC에서 ABC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임펄스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5 나와서 4, 5 1, 2, 3, 4, 5에서 앞으로 조정 줬다가 한 4,000원 후반, 중후반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ABC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못 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감소할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종목이면 사실 당연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일부 터질 수는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직 이게 정말로 두 가지 관점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갈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게 맞아요. 저가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거래량이 줄겠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신고가 갱신하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터지는 게 맞는데, 그림상에는. 근데 이게 여기까지 갈 종목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저도 모르고 질문하신 분도 모를 거예요. 차트 보니까 느낌 나오네. 관심 종목에 둬보세요 한번. 재밌네.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제이스테판 질문 사람 누구예요? 이거 제로 있어요? 제로 찾아보세요. 저 차트 이렇게 그려지면 회사 공부 시작하거든요. 제가 작전주 따라잡기 많이 했죠. 과거에. 그리고 올해는 수젠텍 들어가서 수익 많이 받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작된 거야. 이제 시작된 거야. 아직 멀었어. 이만큼 가야 돼. 이만큼. 아직 멀었어요. 딱이네. 딱이다.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구간, 박스 구간. 재료만 찾아서 재료를 찾으면 재료가 노출될 날짜가 미리 알거든요. 이게 무슨 관련주인지 무슨 테마주인지를 보세요. 그럼 그 테마가 언제 상승할지 대충 알거든요. 지금 미리 살 필요 없어요. 재료 찾은 다음에 그 재료가 터질 시기 가늠한 다음에 그 직전에 사세요. 관심 종목에 두고. 이런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종목 이거 뭘로, 일단 뭐 하는 회사냐 이거. 일단 종목 분석 들어가 보자. 사명을 바꿨을 땐 이유가 있겠죠. 모투가 대주주야. 또 설거지란 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일단 회사는 개인적으로 사모투자가 대주주인 종목은
진짜 정상적인 회사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관심이 있어요. 사모투자는 아주 롱런하게 아주 오랫동안 회사를 건전하게 만들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사모투자 회사는 일단 주가 부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조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재료가 이렇게 보면 하나도 없는데 미니 프린터 제조, 택배 티켓 프린팅, 자파류 수입 병행, 이걸로는 뭐가 부족하고 사명을 변경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코로나 관련 키트 주라고? 와, 근데 지금 매집해서 언제 올리겠다는 거야, 코로나 키트 관련주를? 뭔가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있나 보네. 하여튼 관심 가져보세요. 관심 가져보시고 재료 파악하시고 재료 터질 시기 가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차트는 아주 좋아요. 제가 아주 선호하는 종목,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그림. 지금 딱 역배열 걸려 있거든요. 이평선 보나 마나 진짜 역배열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 횡보하면 이제 수렴할 거고, 올라가면 정배열 무조건 돼요. 그리고 거래량 만드는 거 보니까 전형적인 매집 차트네. 진짜 매집봉 진짜 전형적인 매집 차트죠.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할 때 그 가치주고, 아직 주가가 제 가치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찾아서 제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가치가 이 주식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부양돼서 제 가치를 찾으면 그때, 또는 이제 가치보다 더 이상으로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이제 방법이고, 또 이제 성장주라고 하죠. 최근에는 이제 삑이라고 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종목, 또는 뭐 팡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아마존, 팡이면 N이니까 뭐지? 마지막에 G는 구글이고 팡이 뭐지? N이 뭘까? 넷플릭스죠. 그런 이제 기업들인데, 이 성장주와 가치주가 언제 대세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긴 시장 장세를 보셔야 돼요. 시장 장세를 봤었을 때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는 모든 주가가 대부분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게 크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시장을 상승시키는 주도 섹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삑이 돼도 되기 전에는 차화정이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 그런 종목들이 2000년대 그 종합주가지수를 계속 견인시켜가면서 이제 종합주가지수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런 것도 이제 한물 갔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언택트 관련주, 삑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서 계속 증시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성장주거든요. 이런 성장주는 언제 투자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시장이 계속 이런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 이런 추세에 있었을 때 가는 놈만 간다고 끝까지 가는 놈만 가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었을 때는 주도주가 계속 올리면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 됐다, 완벽히 주가가 고점을 찍고 버블이 껴서 팡 터서 떨어졌다 하기 전까지는 주도주를 선택하는 게 맞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마치 가치 투자가 맞는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거에 대한 절대 반대 의견 낼 수 없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만이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성장주가 이런 종합주가지수 대장주를 올리고, 그럴 때는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맞고, 이럴 때는 반대로 가치주들이 조명을 못 받아요. 왜? 돈 몰리는 곳에 어차피 가치평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죠? 가치 투자에 관련된 이런 저가 종목들은 시장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외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간다고 계속 수급 들어온 종목, 잘 가는 종목은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절대 안 올라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투자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이 대세 상승 국면이다. 상승 중에는 성장주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럼 가치주는 언제 투자하냐? 지금 투자받지 안 올라요. 언제 가치주가
성장하냐, 가격이 상승하냐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시장을 주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아니면 2012년도에 9.11 테러 때도 그랬고 어쨌든 그런 큰 조정 국면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 주도주들로 인해서 시장이 쭉 올라갔다 거품이 껴서 팡 터지고 조정을 크게 받았었다가 다음에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조정 이후의 상승이에요. 조정 이후의 상승은 첫 상승이 어디서 나오냐? 대세 상승장이 아니에요. 이미 많이 하락했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죠. 조정 후 첫 상승 국면이에요. 이때는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가치주들이 막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가치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어요. 그러다가 가치주들이 제 가치가 올라와서 또는 제 가치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면 이미 가치평가주가 제 가치를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 매도가 시작되죠. 그럼 일순간 시장 장세가 꺾이면서 한번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와요. 이때는 이미 가치평가주들이 저가치주들이 시장으로 상승시켜놨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도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월가에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뭘까? 다음 성장주는 뭘까? 그럴 때 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성장주가 득세해서 성장주 위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가치 투자는 언제 하더라도 외면받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PBR을 보면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해외 어떤 항공사를 보더라도 PBR 보면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가치평가주에 반영을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치 투자에는 타이밍이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바로 사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존버해라라는 게 시장의 격언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가 사실 그러기 힘들거든요. 몇 년, 2년, 3년 존버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평가주를 매수하는 시기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줄 말고 이 상승 국면이 끝나고 조정이 충분히 왔었을 때 다음 상승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저평가되었던 가치주들이 시장 초기 상승을 이끌 거예요.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안전한 주식에 몰리거든요. 이런 성장주가 이미 거품이 꼈다가 터지면서 조정이 크게 전체 시장 장세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시 성장주에 손이 가지 않아요. 투자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도주가 계속 상승 랠리 이끌 거고 이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가치 투자주에 투자를 하는 시기는 이게 모든 게 끝나고 거품이 터지고 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 가치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